잃어버린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중 발견 100가지입니다. 대양 바닥에 롤렉스 시계. 지난해 여름 호주 서퍼 맷 카디이가 누사해안에서 바닥에 흥미로운 것이 없는지 찾으며 잠수했습니다. 보통 그곳에서는 잃어버린 오리발, 스노클링용 마스크, 그리고 각종 해변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브랜드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 중 하나로 가격은 약 2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시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대양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뒷면 커버에서 맷은 1971년에 수여됨이라는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장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발견물을 팔았겠지만 맷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꽤 빨리 찾아냈습니다. 릭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직접 연락을 해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계는 50여 년 전 그의 아버지가 요트 경주 우승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릭은 그 선물을 평생 간직했지만 2019년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 바닥에 있다가 우연한 다이버 덕분에 시계는 살아있는 채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스위스 시계처럼 믿음직하다는 표현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심해의 무언가.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상한 이야기죠. 이것은 고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대양에 3,000개가 넘는 자율장치가 투입되었습니다. 배낭 크기의 작은 장치들이죠. 어떤 것은 염도와 수온을 측정합니다. 다른 것은 귀를 기울입니다. 수중의 소리와 신호를 포착해 그것이 자연적 소음인지 인공적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합니다. 그런 신호가 이미 있었다면 장치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없다면 새로운 것으로 표시하고 분석을 위해 전송합니다. 2023년 6월 태평양에 그런 센서 하나가 약 3,600m 깊이에서 강력한 인공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호는 약 70분간 이어지다가 이후 발신원이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해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똑같은 일이 대서양에서 반복되었고 그곳에서는 여러 장치가 동시에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발신원의 속도는 수중에서 시속 약 370km였습니다. 3km가 넘는 깊이에서 말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수면에서 내는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동하는 범위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런 깊이의 밀도 높은 물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엄청난 출력과 특수한 선체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성능을 지닌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실험일까요? 그렇다면 근처에 위성, 호위함, 선박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연현상일까요? 그렇다면 신호를 지진 관측소가 포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냥 장비 오류일까요? 하지만 태평양의 두 장치가 같은 것을 보여줬고 대서양에서는 여러 개가 동시에 그랬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어떤 신세대 심해 장치의 비공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공공연히 말하지 않는 것들이죠. 초고속 수중 이동 분야의 개발은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훨씬 앞서 나갔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보통 실제 개발보다 몇 년 뒤처져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장치의 깊이와 속도는 센서가 기록한 것보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러니 이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대양은 공동의 것이고 국제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시속 37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따르면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깊이에서요. 게다가 이것은 전설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거친 전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치는 모든 것을 초단위 정밀도로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둡고 춥고 천기압에 짓눌리는 그곳으로 내려가 지구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태연히 더 깊이 내려갑니다. 기밀 실험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기술의 드문 오류일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가장 깊은 묘지, 대양 속 7,000m 깊이. 그런 깊이에는 인간이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어둠, 0도에 가까운 온도, 그리고 평범한 잠수함을 양철캔처럼 짜부라뜨릴 압력이 있습니다. 햇빛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곳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인도양의 가장 깊은 바닥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머리로 가늠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 구역에만 1,000만 개가 넘는 고래 뼈대가 잠들어 있으며 어떤 곳은 1제곱킬로미터당 769에 달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어에 꽉 찬 주차장의 자동차보다 더 빽빽합니다. 다만 자동차 대신 죽은 고래들이죠. 그리고 이 뼈의 벌판은 사방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과학조사선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심해 장치는 길이 1200km의 띠를 따라 30회가 넘는 잠수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 하나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요. 아래에 놓여있던 것을 과학자들은 결국 고래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고 물으시겠죠? 얼핏 그런 깊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라면
죽은 고래는 냉동고 안에서처럼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사체가 바닥에 가라앉기 무섭게 사방에서 청소동물 무리가 공격합니다. 박테리아,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생물들. 입도 위장도 없지만 뼈 자체를 녹여 먹을 줄 아는 뼈먹이 벌레들이죠.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은 거대한 고래를 마지막 갈비뼈까지 갉아먹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법칙에 따르면 이곳의 뼈는 오래 놓여 있을 수 없는데 이 뼈들은 수백만 년째 놓여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약 500만 년 되었습니다. 게다가 각 뼈대 주위에는 별도의 아주 작은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먼벌레, 창백한 연체동물, 지구 어디에서도 더는 만날 수 없는 생물들이죠. 죽음을 먹고 사는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유해 가운데서 과학이 전혀 몰랐던 고래도 발견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처음으로 바닥에서 인양된 것입니다. 수중도로, 하와이제도 인근으로 잠수하면 여러 가지를 만나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용암, 분화구, 희귀한 산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도로는 아니죠. 더구나 이런 도로는 절대 아닙니다. 해저화산 근처 깊은 곳에서 다이버들은 이상한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게 곧은 노란색 돌판들이 줄지어 깔려 있었습니다. 표면은 인도 같고 구조는 벽돌 쌓기 같았습니다. 판들 사이의 각도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질학적 형성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무언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고 댓글은 뻔했습니다. 아틀란티스, 고대의 길, 외계인. 하지만 연구자들 자신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역에서 인간 개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그 기원을 곧바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이것은 화산 활동의 결과입니다. 빠르게 식어 물의 압력으로 갈라진 현무암 미 다각형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인식하는 그 구조는 사실 자연적 형성물입니다. 하지만 그 생김새는 혼란을 줍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이 혼돈을 만든다고 여기는데 익숙한데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판들을 보면 누군가 이미 여기 있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누군가가요. 어쩌면 그저 착시이거나 형태의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이 답을 주는데도 여전히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소멸. 아틀란티스는 그저 오래된 전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각과 꿈, 심지어 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영입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놀라운 세밀함으로 묘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지닌 거대한 섬, 강력한 군대, 그리고 복잡한 운하 체계를 갖춘 섬으로 말이죠. 그는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아틀라스 산맥 맞은편에 있었으며 극심한 지진의 결과로 하루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9500년경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1,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존재했는지 논쟁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크레타와 산토리니에서, 쿠바와 브라질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그리고 대서양 바닥에서 찾았다. 학자들은 티라섬의 재앙부터 물에 잠긴 사하라 일부에 대한 왜곡된 기억까지 수백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도, 유물도, 유해도, 유전적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완전히 반박할 수도 없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영향력의 규모다. 전설은 아틀란티스에 관한 전설은 여러 철학학파를 낳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컬트 이론, 나치 신비주의자, 유사과, 음모론자, 그리고 공상과학 작가들이 세워졌다. 아틀란티스는 잃어버린 황금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것이 그저 사라진 땅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위대했다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아틀란티스가 물에 잠긴 섬이 아니라 우리 꿈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때 인류가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나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시 떠오를 것이다. 호수 한가운데의 인공섬, 그리고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규모다. 로크 보르가스틸 호수,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에 있다. 만약 당신이 헤브리디스에 가본 적이 없다면 그냥 상상해보라.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바람이 몰아치는 섬들, 잿빛 바다, 낮게 깔린 하늘, 나무는 거의 없다. 복잡한 건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 한가운데에 크레노그가 서 있다. 사람들이 물속에 말뚝을 박아 만든 인공섬이다. 크레노그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잘 알려져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지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은 철기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2000년에서 4000년 전이다. 물 위에 세워진 작고 견고한 플랫폼. 늑대도 접근할 수 없고 적들도 좀처럼
다가오기 어렵다. 꽤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다. 물 위에서 살며 호수에 비친 하늘을 보고 말뚝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은 분명 안전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었다. 물 위에서 사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다. 그것은 호수 위의 새벽이고 아침 물 위의 안개이며 바로 발밑물에 비친 노을이다. 5천년 전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알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로크 보르가스틸의 이 특정 크레노그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래에서 훨씬 더 오래된 목재 플랫폼이 발견되었다. 그 나이는 5천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천년이라면 스톤헨지보다,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영국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이제 막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누군가는 이미 호수 안에 복잡한 공학 구조물을 지어 나무로 인공섬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필요한 종류와 크기의 나무를 고를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 호수 바닥에 말뚝을 박는 능력. 이것만으로도 금속 도구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플랫폼을 쌓아 올려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도록 만드는 능력. 이것은 즉흥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문화의 일부로 전승되는 숙련된 기술이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원시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이것은 전통을 지닌 건축 문화다. 지역 전설은 때때로 학자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 플랫폼을 찾은 것은 오직 누군가가 이미 알려진 크레노그 아래를 들여다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도 잠수해보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다른 호수들 아래에는 이런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을까? 그것은 거인들이 지었다. 북아일랜드 해안에서는 바다에서 반듯한 기둥들로 이루어진 돌길이 솟아오른다. 그 수는 약 4만 개다. 그리고 각각은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벌이 꿀을 짓는 바로 그 벌집 모양이다. 기둥들은 마치 거대한 장인이 선반으로 깎아낸 듯 서로 빈틈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 그러고는 지평선 끝까지 한 줄 한 줄 늘어놓은 것 같다. 그 곁에 서 있으면 이것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를 거부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길은 다음 이름의 거인이 깔았다고 한다. 핀. 그는 바다 건너편의 다른 거인에게 다가가 그와 싸우기 위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짓고 있었다. 사람들은 돌마다 이름을 붙였다. 여기는 오르간, 여기는 거인의 장화, 여기는 벌집이다. 이야기는 아름답고 관광객들은 지금도 오직 그 이야기를 위해 찾아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질학자들이 이 일에 나섰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설자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주 오래전 땅의 깊은 균열에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줄기가 지표로 솟아나왔다. 식으면서 녹은 돌은 수축하고 갈라졌다. 웅덩이 바닥의 진흙이 마르며 갈라지는 것과 똑같이, 다만 거대한 규모로 말이다. 균열들은 같은 각도로 만나면서 저절로 암석을 바로 그 육각형 기둥들로 잘라냈다. 거인 따위는 없었고 오직 식어가는 돌과 물리법칙뿐이었다. 오랫동안 이 모든 화산대서사는 1350만 년에 걸쳐 이어졌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영국 지질조사국의 전문가들이 지질연대학자 사이먼 탭스터의 지휘 아래 그 연대를 다시 계산하여 절반 이하로 줄였다. 대략 550만 년으로 말이다. 수석 지질학자 마크 쿠퍼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 과정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거인의 느긋한 작업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행성 자체가 일으킨 짧고 광포한 폭발이었다. 굳인 모래톱의 비극과 수수께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보 해협이 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을 통해 상선, 군함, 밀수업자, 승객들이 지나다녔다. 그리고 영국 남동쪽 해안, 딜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뱃사람들이 예전에 배를 삼키는 자라고 불렀던 곳이 있다. 바로 굳인 모래톱이다. 지도상으로는 그저 모래톱이지만 지난 700년 동안 이곳에서 2,000척이 넘는 배가 난파했고 사망자 수는 일부 추정에 따르면 5만 명에 이른다.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과 안개만이 아니라 바로 그 모래 자체다. 썰물 때 그것은 거의 육지처럼 단단해 보일 수 있다. 난파 후 사람들은 물에서 기어나와 발을 딛고 서서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밀물이 돌아왔다. 모래는 다시 부드럽고 끈적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굳인 모래톱이 삼킨 가장 유명한 배 중 하나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 에드미럴 가드노우다. 1809년 1월 이 배는 48톤의 동전을 실은 채 침몰했다. 거의 200년 동안 배는 1984년 발견될 때까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후 바닥에서 약 100만 개의 동전을 끌어올렸고 그 장소 자체는 접근 금지 구역이 설정된 보호구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발견은 아니었다. 1740년에는 이곳에서
네덜란드 선박 로스베이크호가 침몰했다. 천상에서 거의 25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에 대규모 수중 발굴이 시작되었고 고고학자들은 바닥에서 은괴, 동전, 가죽 신발, 유리병, 주석 숟가락, 심지어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은 봉인된 괴짜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구두인 모래톱이 오래된 범선만 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2월 1일 미국 폭격기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대공포 사격에 격추되어 바로 이 모래톱 위로 추락했다. 승무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고 10명 전원이 살아남았다. 오늘날 이것은 영국에서 알려진 유일한 이런 종류의 항공기 잔해이며 강한 썰물대에는 배들의 잔해와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곳에서 대형 참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GPS, 정밀한 지도, 항법 시스템이 있다. 마지막 심각한 비극은 1954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등대선 사우스 구드인 라이트십이 폭풍 중에 다쳐서 떨어져 나가 뒤집혔다.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구드인 모래톱은 그저 지도 위의 위험한 지점이 아니다. 그 아래에는 지금도 배, 동전, 무기, 항공기 잔해, 그리고 사람의 유해가 놓여 있다. 700년 동안 바다는 이곳에서 사람과 물건을 앗아갔고 그러다 때때로 발굴이나 강한 썰물때 이 이야기들의 작은 조각들을 다시 돌려주곤 했다. 도시 아래의 또 다른 미로, 이제 스코틀랜드로 에든버러 남쪽 외곽으로 이동한다. 그곳에는 과거 광부들의 마을이었던 길머튼이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곳으로 집, 거리, 자동차,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일을 보러 다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지하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는데 그 기원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길머턴 동굴이다. 내부에는 복도, 홀, 돌벤치, 탁자, 벽강, 배수로, 그리고 깊은 수지 구물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암을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것이다. 폭파도, 현대 장비도, 기계도 없이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정교하게 지하의 방들의 시스템 전체를 깎아냈다. 공식적인 역사는 꽤 단순했다. 이 동굴은 지역 대장장이 조지 패터슨이 만들었다고 여겨졌다. 그는 5년 동안 거의 혼자서 작업해 1724년까지 자신의 지하 거처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이 장소를 비밀 선술집으로 사용했다. 주말이면 지역 신사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남의 눈을 피해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 매장자니, 지하 술집, 돌탁자, 은밀한 모인. 이것은 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문제는 나중에 연구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동굴이 패터슨 본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깎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통로를 발견해 확장하고 자신에게 맞게 개조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훨씬 흥미로워진다. 만약 대장장이가 진짜 창조자가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이 미로를 만들었을까? 여러 가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었을 수 있는 템플 기사단을 말한다. 다른 이들은 프리메이슨을 떠올리는데 그 이유는 그 배치가 평범한 지하 저장고 치고는 너무 치밀해 보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고대 켈트족 의식과의 연관성을 보는데 특히 깊은 수지 구물 때문이다. 좀 더 현실적인 가설은 밀수업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세금을 피해 위스키와 물건을 몰래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제 확실히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굴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고 개조되고 재건되고 더럽혀지고 청소되고 다시 바뀌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흔적을 남겼고 가장 이른 증거는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다. 길머턴 동굴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거대하거나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은 평범한 주거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누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때로는 수수께끼가 사막이나 바다 밑이 아니라 매일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아래에 지하 세계 전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바로 발밑에 숨어 있다. 수천 개의 땅 위의 눈. 30년대에 미국 대서양 연안이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촬영되었고 사람들은 숨이 막혔다. 뉴저지에서 플로리다까지 이어진 전체 해안선이 달 분화구를 닮은 수천 개의 타원형 웅덩이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땅이 수천 개의 똑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 모든 눈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늘게 뜨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타원들의 긴 축이 정확히 북서에서 남동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에 걸친 수천 개의 웅덩이에서 게다가 북쪽으로 갈수록 회전이 더 강해진다. 조지아에서는 어떤 각도, 버지니아에서는 또 다른 각도. 그리고 이 모든 축을 머릿속으로 연장하면 그것들은 대략 한 지점에서 모이는데 인디애나 남동부와 오하이오 남서부 어딘가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캐롤라이나 만이라고 불렀지만 이것들은 결코 만이 아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 중이다. 첫 번째 가설, 아름다운 것. 운석무리가 땅을 강타했다. 완벽한 타원형,
통일된 방향.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 같지만 현대의 기기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웅덩이들은 분화구 치고는 너무 얕고 운석 파편도 충돌 흔적도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 할리우드적인 것. 혜성이 오데오 위의 빙하에 충돌했다. 하늘로 얼음 덩어리들이 튀어올라 우박처럼 연안에 물러진 땅에 떨어지며 비스듬한 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모든 축이 오데오를 가리킨다. 세 번째 가설, 지루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빙하기에는 끊임없는 폭풍 같은 바람이 불었다. 얕은 호수에서는 물살이 소용돌이 쳤고 물이 수천 년에 걸쳐 기슭을 완벽한 타원으로 깎아냈다. 바람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불어서 그래서 눈들이 한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이 이상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학자들이 논쟁하는 동안 그 만들 자체는 보호받는 오아시스로 변했다. 오직 이곳 야생에서 단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수백 킬로미터 반경 안에서만 전설적인 파리지옥이 자란다. 곤충을 먹는 식물인데 주변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이다. 행성의 신비로운 눈 속의 육식성 꽃들, 그리고 이곳 물고기가 없는 고인물에서는 극히 희귀한 개구리들이 평온하게 번식한다. 그럼 이제 바로 지금 2026년에 그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때는 이런 만이 최대 50만 개까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수백 개만 남았다. 나머지는 밭, 벌목, 건설이 삼켜버렸다. 큰 만 하나는 전쟁 때 아예 폭격 훈련장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근 법원 판결 이후 그중 많은 것들이 국가의 보호를 잃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땅의 눈들은 그저 밭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우주적 충돌인가 아니면 바람의 마법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람들은 정글에서 살았다. 고대 인류는 열대 정글을 피했다고 여겨졌다. 아프리카를 떠난 후 우리 조상들은 사냥과 이동이 더 쉬운 탁 트인 사바나와 해안가에 정착했다. 그리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울창한 열대림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겼다. 그곳은 어둡고 습하고 익숙한 먹잇감이 적고 질병과 포식자가 많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그곳에 오래 발을 들이지 않았다. 코트디부아르 남부에서의 발견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다. 베테원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석기를 발굴했다. 처음에는 오직 이곳에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만 투명했다.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80년대에 이곳에서 요데게데 교수가 발굴할 때만 해도 정확한 연대 측정 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이 장소에 국제연구팀이 다시 돌아왔는데 현대 기술을 가지고 와서 석기가 있는 지층의 연대를 측정했다. 약 15만 년으로 나왔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밀림 한가운데에 살았다. 학자들은 토양 샘플을 채로 걸러 그 안에서 미세한 식물잔해, 꽃가루, 나뭇잎 조각을 꺼냈다. 결과는 명확했다. 습한 열대림에서만 자라는 나무와 야자의 꽃가루, 그리고 풀은 거의 완전히 없었다. 즉 유적지 주변에는 숲 가장자리에 드문 나무들이 아니라 빽빽하고 습한 정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연대 측정은 기존의 이직을 뒤집는다. 그 이전에는 아프리카 열대림에서 인간의 가장 이르는 적이 1만 8천 년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15만 년, 거의 10배나 더 오래되었다. 결국 우리 조상들은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저빌 정글까지 정복한 셈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것보다 더 잘 힘든 환경에 적응했다. 이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학자들이 발견물을 연구하는 동안 베테원 유적지는 파괴되었다. 그곳에서 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고대 유적지는 사라졌다. 연구팀은 마지막 순간에 겨우 도착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인간이 15만 년 전 정글에 살았다는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왜 이 길은 물에 잠겼을까? 이스라엘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여러 해 전에 물에 잠긴 독특한 길을 발견했다. 최근에 조사된 이 구간은 이미 고대에도 사용되던 오래된 교역로의 일부였다. 이 길은 여러 마을을 지나 항구로 이어졌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물에 잠겼다. 이 발견의 수수께끼는 그 포장이 수천 년 된 유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보존되었다는 데 있다. 포장에 사용된 돌판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학자들로 하여금 그 건설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수수께끼는 왜 이 길이 물에 잠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지진의 결과였다고 추측하고 다른 이들은 기후나 바다의 변화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거대한 냉장고. 이것을 본 후 어떤 시청자든 이곳에서 자연 그 자체가 인간의 해악에 복수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1960년대에 야쿠티아에서 소련 노동자들이 가까운 마을의 필요를 위해 타이가 한 구역을 벌목했다.
그러나 이곳의 나무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나무 우듬지가 그늘을 만들어 태양이 토양을 데우지 못하게 막았다. 이곳 지하에는 영구 동토층이 있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나무가 사라지자마자 태양이 땅에 닿았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지반이 내려앉아 작은 협곡이 생겨났다. 오늘날 그 협곡은 바타가이 함몰지라고 불린다. 길이 1.5km, 깊이 115m, 면적은 80헥타르가 넘는다. 매년 그것은 10에서 15m씩 더 넓어지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지하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기 어렵다. 하지만 학자들이 바타가이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영구 동토층은 완벽한 천연 냉장고다. 그리고 함몰지의 벽은 땅의 지층을 최대 65만 년 된 것까지 드러냈다. 이 벽에서는 빙하기에 이곳에 살았던 동물들이 말 그대로 녹아나온다. 2018년에는 4만 2천 년 된 고대말의 새끼를 꺼냈는데 짙은 갈색 털, 꼬리, 갈기가 보존된 채였다. 그리고 내부 장기와 함께 그 동물은 마치 얼마 전에 잠든 것처럼 보였다. 2024년 바타가이카는 과학자들에게 똑같이 놀라운 보존 상태의 한 살배기 새끼 매머드 사체를 선물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면도 있다. 얼어붙은 땅은 동물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었다. 그 탄소는 그곳에 수십만 년 동안 쌓여 있었다. 이제 그것은 녹아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바타가이카 한 곳에서만도 그것이 존재해온 기간 동안 15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방출되었다. 그리고 북극 전역에는 이런 곳이 수천 곳 있다. 그것들은 모두 녹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자신을 녹인 바로 그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가스를 방출한다. 기후학자들은 이것을 대먹임고리라고 부른다. 거대한 냉장고 바타가이카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무 몇 그루를 베면서 시작되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작은 도시만한 크기의 구덩이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서 멈출지 아직도 모른다. 고래보다 2배 무겁다. 선사시대의 소가 약 4천만 년 전 물속에서 살았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독일 고생물학자들이 페루 남부 선사시대의 바다였던 곳에서 그 유해를 발견했다 바다였다. 각각 100kg에 달하는 척추뼈 13개, 1.5m짜리 갈비뼈 4개, 그리고 거대한 대퇴골이 발견되었다. 발굴 장소는 대륙의 적도 부분을 둘로 나누던 얕은 만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유해가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것임을 밝혀냈다. 그 생물의 무게는 약 340톤이었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로 만든다. 거대한 브론토사우루스조차 더 가벼웠다. 이 발견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들이 천천히 헤엄치고 얕게 잠수하며 바닥에서 찾은 것, 즉 해조류,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를 먹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생활 방식으로 보면 이들은 18세기에 인간이 멸종시킨 바다소를 닮았다. 겉모습도 아마 바다소와 비슷했겠지만 실제로는 바실로사우루스 속의 고대 고래였다. 호수 바닥에 선사시대 카누, 위스콘신 역사협회는 멘도타 호수에서 4005년에서 800년 된 고대배 11척과 어망과 도구들도 발견했다. 카누는 호수 바닥과 해안선을 따라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번성했다고 추정한다. 호청크 부족이 멘도타 호수 인근에 살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약 1만 2천 년 전에 이곳에 팔레오 인디언들이 나타났다. 이 배들은 통나무 하나를 파내어 만든 통나무배로 알려져 있다. 고고학자들은 2021년부터 이 호수에서 발굴을 진행해왔으며 수심 9m 지점에서 고대 어망이 딸린 길이 4.5m의 1200년 된 배를 발견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카누의 나이는 약 4.5천년으로 나타났다. 붉은 참나무로 만든 가장 나중의 배는 대략 서기 1250년경으로 추정된다. 배들은 공기 주입 시 분항을 이용해 호수 바닥에서 끌어올려 물가까지 운반되었다. 다른 카누들은 부서지기 쉬워서 고고학자들이 꺼낼 계획이 없다. 초희귀 발견. 플로리다에서 희귀한 마스토돈 엄니가 발견되어 진정한 센세이션이 되었다. 29세의 알렉스 룸버그는 친구와 함께 베니스 비치 근처에서 잠수하다가 이 독특한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보통 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상어의 이빨과 매머드 엄니 조각만 발견되기에 룸버그의 발견은 특히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브레이든턴의 비숍 과학자연박물관 전문가들은 이 엄니의 진품성을 확인하며 초희귀한 것으로 평가했다. 룸버그는 이 발견의 과학적 중요성을 평가받기 위해 아직 플로리다주 자연사박물관에 알려야 한다. 마스터돈의 엄니는 보통 길이가 겨우 몇 인치에 불과하며 20에서 350달러에 팔리지만 룸버그의 발견물은 약 5,000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엄니는 해저에서 끌어올릴 때 조각나지 않았다. 540만 년 전에 살다가 약 1만 년 전에 멸종한 마스토돈은 현대 코끼리의
친척이었다. 그들의 화석은 보통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에서 발견된다. 흥미롭게도 엄니, 뼈, 두개골을 포함한 마스토돈 화석은 보통 인디애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뉴욕이라는 미국의 4개 주에서만 발견된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의 발견은 희귀하고 중요한 발견이다. 왕의 거대한 탁자. 잉글랜드 해리퍼드셔주의 언덕에는 지역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전설의 아서왕과 연관지어온 석조물이 서 있다. 9개의 수직 기둥이 거대한 평평한 판석을 떠받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서 아서가 거인을 무찔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괴물이 쓰러진 자국을 지금도 돌 중 하나에서 보여준다.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동화처럼 들린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들 그렇게 여겨왔다.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돌 주변과 아래에 놓인 것을 발굴했다.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기에 동화는 사라졌다. 이 구조물은 약 6,000년 전 영국 최초의 농경민들이 세운 것이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500년도 오래되었고 스톤헨지보다도 상당히 더 오래되었다. 그때는 아서라는 존재는 계획조차 없었다. 그가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수천 년이 남아 있었다. 키스레이 교수와 줄리안 토머스 교수가 이끄는 카디프 대학과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은 이것이 외로운 돌 하나가 아니라 봉분과 입구, 행렬을 위한 광장을 갖춘 하나의 신성한 경관 전체의 심장부라는 것을 밝혀냈다. 두상의 규모로 보아 과학자들은 이것을 스톤헨지와 다른 위대한 성소들에 비견하지만 다만 이것이 더 먼저 지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이것을 세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야만인이 아니었다. 유적 근처에서 자재를 캐낸 채석장이 발견되었고 발견물 중에는 북웨일스에서 가져온 수정과 먼 스코틀랜드 섬에서 온 특별한 화산암이 있었다. 이는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으로 걸어서 바퀴도 없이 길도 없이 숲도 강도 없이 이동한 것이다. 6,000년 전 누군가가 이곳에 넣기 위해 아름답고 희귀한 돌들을 섬의 절반을 가로질러 일부러 끌고 왔다 장소에. 그러니 거인은 정말로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어떤 기사, 전설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홍수, 신화인가 재앙인가. 대홍수 이야기는 세계문화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성경뿐만 아니라 수메르 서사시 지우스드라, 바빌로니아의 우투나피시팀 이야기, 인도의 마누 신화,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이야기, 중국의 연대기,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 심지어 북극의 설화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우연의 일치를 우연으로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생각하게 만든다. 어쩌면 홍수가 정말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였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약 7,6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때 세계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 저지대로 짠물이 밀려들었다. 지질학자들은 수위가 140m 상승하여 광대한 지역을 침수시켰다고 주장한다. 예전에 비옥한 땅이었던 곳이 바다가 되었다. 이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지구적 홍수였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해안 근처 저지대의 강 범람원에 살던 특정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곧 세계적 재앙이었다. 상상해보라. 물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 집, 가축, 땅, 마을, 주상들을.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목숨을 구하며 산으로 떠난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은 보편적이고 무서운 신화로 변한다. 이 고대의 공포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21세기에도 우리는 홍수를 두려워하고 기후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유전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언젠가 세상이 정말로 물에 잠겼던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경고다. 발트해 바닥에서 460년, 1563년 스웨덴 국왕 에리크 14세는 발트해의 세력 균형을 바꿀 배를 건조했다. 마르스, 길이 48m, 1800톤, 107문의 함포를 탑재한 배. 유럽 최초의 3도대 거함 중 하나이자 적들조차 수평선에서 보기를 두려워한 함대의 기함이었다. 덴마크인들과 독일인들은 그런 배와의 정면 전투에서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564년 5월 30일 마르스는 덴마크 독일 연합 함대와 전투에 돌입했다. 첫날은 스웨덴군의 승리였고 그들의 포격은 말 그대로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둘째 날 날씨가 나빠졌고 스웨덴 함대는 흩어졌고 거대한 마르스는 함대 전체를 상대로 홀로 남게 되었다. 독일 함선들은 영리한 전술을 택했다. 그들은 함포 앞으로 들이대지 않고 기함의 갑판에 유황과 송진, 초석을 섞은 소위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스웨덴군이 불을 끄는 동안 미베크와 덴마크에서 온 약 300명의 백병전 병사들이 배에 올라탔고 백병전이 한창일 때 불길이 화약고에 도달했다.
폭발은 어찌나 강했던지 배의 선수 부분이 본체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마르스와 함께 700명에서 800명의 스웨덴인과 수백 명의 독일인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발트의 역사를 바꿔야 했던 그 배는 정확히 하루의 전투만 복무했다. 배는 발트의 바닥에 460년 넘게 누워 있었고 놀랍도록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다. 차갑고 염분이 낮은 물, 약한 해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트에는 다른 바다에서 나무 선체를 파괴하는 좀조개가 없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폭발로 변형된 청동대포, 소위 수류탄, 예전에는 오래된 그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갈고리, 그리고 사부르 자국이 남은 뼈들을 발견했다. 발트에는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오히려 해전의 완전한 그림, 16세기 전투의 그 모든 것을 보통 역사가 남기지 못하는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보존했다. 타이타니코의 완전한 스캔, 역사상 처음으로 타이타니코의 완전한 디지털 3D 스캔이 수행되었다.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모아 침몰한 여객선의 1cm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모델로 만들었다. 스캔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다. 부서진 갑판, 개인 소지품, 구조물의 개별 요소들. 전문가들은 특히 선미, 현창, 그리고 선체의 파단 지점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를 들어 창문 중 하나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을 묘사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모델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관실은 계속 전기를 공급했다. 덕분에 조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승객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더 벌어주었다. 바로 이것이 배의 불빛이 마지막까지 켜져 있었다는 증언과 일치한다. 스캔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타이타닉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다. 마치 그것이 바다 밑이 아니라 육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무언가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다. 침몰한 것을 그토록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산속의 구리 재련소, 동부 피레네 산맥, 해발 2235m 높이에 바다의 높이에 코바 338 동굴이 숨어 있다. 이것은 에펠탑 7개를 위로 쌓아 올린 것보다 높다. 이곳의 공기는 희박해 숨쉬기가 힘들다. 겨울이면 온통 눈에 뒤덮인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곳까지 차로 갈 수 없다. 자동차도 바퀴 달린 어떤 장비도 이곳을 지날 수 없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장비를 등에 지고 걸어서 올라간다. 고대인들이 이런 곳에서 할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먹을 것도 은신처도 없이 오직 추위와 돌뿐이다. 수십 년 동안 바로 이것이 공식적인 견해였다. 산은 역사가 스쳐 지나가 버린 생명 없는 변두리로 여겨졌다 비껴서. 코바 338은 그 반대를 입증했다. 내부에서 구리를 재련하는 밝은 초록색 돌, 공작석 조각이 거의 200개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작 동굴 안에는 공작석이 없다. 가장 가까운 광상은 저 아래 골짜기에 있다. 누군가가 이 무거운 돌들을 불을 피울 장작과 함께 2km가 넘는 높이의 가파른 비탈로 일부러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화덕을 발굴했다. 그리고 많은 공작석 조각에는 불꽃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라나다 대학교의 연구자 훌리오 몬테스란다가 설명했듯이 돌을 태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재련 과정이었다. 구름 아래에서 진짜 작업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방사성 판소연대 측정 결과 사람들은 3000년에 걸쳐 바로 이 지점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왔다. 세대에서 세대로. 산속에 숨겨진 동굴로 가는 길은 비밀스러운 유산처럼 전해졌다.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 동안. 동굴은 인간적인 무언가도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지층에서 11살가량 아이의 전니와 손가락뼈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신구 2점이 있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서 가져온 바다조개 껍데기로 만든 펜던트, 그리고 구멍을 뚫은 둘굼 송곳니로 만든 목걸이. 그 부적, 그 소유자를 이 산들의 가장 위험한 짐승과 이어주던 것, 피라미드형 주괴. 북부 보스니아 사바강. 수중 고고학자들이 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은 장신구도 동전도 아닌 수백 개의 철제 쌍피라미드형 주괴. 가장 희귀한 반제품으로 2000년 전에는 칼과 화살촉, 일상용품의 부품을 배려 만들었다. 형태는 이중 피라미드로 대량 출토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사라예보의 박물관들이 낮게 표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서는 창고 하나가 통째로 나왔다. 연대 측정으로는 대략 기원전 1에서 2세기 로마의 압력으로 지역 교역망이 재편되던 시기이자 바로 철이 수공업의 주된 화폐가 되던 때다.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간단하다. 물에 가라앉은 화물이라는 것이다. 강이 출렁였고 바지선이 뒤집혔을 수도 있으며 도화 중에 수레가 물에 빠졌을 수도 있다. 가벼운 화물은 물살이 흩어놓았고 무거운 쌍피라미드형 주개는 바닥에 무더기로 쌓였다. 현장을 기준점으로 측량하고 사진 측량 3D 모델을 촬영했으며 각 주개는 부식을 늦추기 위해 곧바로 증류수에 담갔다. 다음은 화학이다.
분석은 어떤 광석으로 철을 재련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운반했는지 알려줄 것이다. 추적이 맞아떨어진다면 사바강은 로마가 오기 이전부터 강력한 운송 회랑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보산스카 포사비나는 하나의 결절점으로 철이 힘으로, 무기로, 도구로, 기반시설로 바뀌던 곳이다. 이곳은 보물이 사치가 아니라 생산에 관해 이야기하는 드문 경우다. 완성품이 아니라 반제품과 물류다. 그 시대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각이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거래했고 그것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알 수 있다. 템스강의 방패. 2019년 런던에서 템스강 기슭의 건설 공사 중에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방패였다. 청동도, 철도 아닌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나이는 약 2400년. 그리고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나무 방패는 특히 강의 퇴적층에서는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강 퇴적물 속에서는. 방패는 버드나무 판자를 가죽과 얇게 채색된 석회암층으로 결합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표면은 붉은색과 검은색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동심원 무늬로 켈트 예술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주망에는 볼록한 방패심, 손을 보호하던 핵심부가 있다. 그 주위로는 수리의 흔적이 보이고 나무에는 꺽쇠와 덧댄 조각, 흘러내린 송진의 자국이 남아있다. 모든 것이 이 물건이 장식용이 아니라 실전용이었음을 말해준다. 고고학자들에게 이 발견은 큰 발견이었다. 그때까지는 철기시대의 전사들이 브리튼에서 청동이나 금속 방패만 사용했다고 여겨졌다. 나무 방패는 문헌에는 언급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제는 증거가 있고 게다가 보존 상태도 훌륭하다. 연구자는 방패의 구조가 천재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한다. 가볍고 튼튼하며 탄력 있게. 그것은 근접 전투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실험실 시험 결과 그것은 강한 충격을 견뎌냈고 형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호수 바닥에 통째로 잠긴 도시 키르기스스탄 사나코수 이시쿨.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로 길이가 거의 200km에 이르며 텐산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염분과 깊이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탐사 다이버팀이 기슭에서 멀지 않은 수중구역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탐사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은 마치 모험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린다. 호수 바닥에는 거리와 벽돌 건물 그리고 가마단지가 있었다. 푸석한 모래층 아래에는 인간 활동의 흔적이 그야말로 촘촘히 배어있는 잘 보존된 문화층이 있었다. 도자기 파편, 동물뼈, 금속 재련에서 나온 슬래그, 건물들 옆에서는 13에서 14세기에 이슬람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300 곱하기 200m 크기의 정연하고 잘 보존된 묘지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고 교역하고 죽은 이들을 묻었으며 그런 뒤 물이 밀려와 도시 전체를 덮었다. 텐산 산맥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며 지질학자들은 이 침수를 15세기의 큰 지진과 연관짓는다. 기슭이 내려앉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시가 사라졌다. 보아하니 희생자는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미쳐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이시쿨의 기슭은 유목부족들이 계속 이용했다. 작은 마을들이 지금까지도 이곳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다. 이 호수 주변으로는 수백 년 동안 실크로드의 교역로가 뻗어 있었다. 주요 노선은 추이 계곡에서 베델고개를 지나 중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시쿨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수십 계곡의 상인들이 만나던 교차로였다. 비단과 향신료, 금속, 그리고 사상이 오갔다. 그리고 중세세계의 주요 노선 중 하나에 있던 이 교역 거점이 지금은 몇 미터 물속에 거리와 가마, 묘지와 함께 놓여있다. 수중 발굴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연구자들은 잘 보존된 문화층이 아직 많은 발견을 약속한다고 말한다. 그곳에 정확히 무엇이 더 묻혀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독특한 금 장신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고학자들은 1100년이 넘은 금 장신구를 100점 넘게 발견했다. 그것도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한 벌이다. 펜던트, 무늬가 새겨진 원반, 색색의 구슬, 그리고 한때 아마도 함께 목걸이로 꿰어져 있었을 가느다란 금 연결고리들. 발견품 중에서는 가운데 무늬를 중심으로 색색의 돌이 가지런히 줄지어 박힌 큰 원반이 눈에 띈다. 물건들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 시대의 장인들은 금을 손으로 아주 얇은 판으로 펴서 도들 새긴 무늬를 새기고 아직 도달하기 어려운 정밀함으로 금 테두리에 돌을 박아 넣었다. 이 모든 것은 아바스 칼리파국 시대의 것으로 이 나라는 이슬람 세계의 대부분을 다스렸고 과학과 공예, 예술이 어우러진 이른바 이슬람 황금 시대를 역사에 남겼다. 이 보물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옛 도시터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메카로 오가던 순례자들의 옛길에 자리해 있었다. 이런 결절점을 지나간 것은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상인과 상품, 돈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부유하고 활기찼다. 금과 함께 마을 자체의 잔해도 발굴되었다. 돌로 된 기초, 회칠한 방들, 화덕, 그릇과 유리 조각들, 그리고 장신구에 박힌 색색의 돌은 핵심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그것들은 현지에서 나온 것일 수 없었다. 그것들은 먼 곳에서 가져온 것이다. 즉, 순례길에 있던 이 지점이 큰 교역망에 단단히 얽혀 있었다는 뜻이다.
그 교역망을 통해 천여 년도 더 전에 금과 보석이 구세계의 절반을 가로질러 오갔다. 아부키르만의 비밀. 알렉산드리아 연안에서 고고학자들은 2000년 넘게 물속에 잠겨있던 고대 도시의 유물을 바닥에서 건져 올렸다. 발굴은 아부키르만, 한때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큰 항구 카노푸스가 있던 곳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신전 기둥 조각들과 스핑크스의 머리, 사제의 조각상, 그리고 머리가 없는 육중한 화강암 몸통상이 발견되었다. 작업은 이집트 고대 유물부와 고고학 잠수 장비를 사용하는 잠수부들의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카노푸스 시는 일련의 지진과 조수 이동의 결과로 물에 잠겼으며 이로 인해 나해간 삼각주가 무너졌다. 침수 후 진흙과 모래층이 거리와 신전, 네크로폴리스를 뒤덮었다. 발견된 유물은 프톨레마이오스 및 로마 시대의 것으로 대략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의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의 양식과 사용된 돌의 종류가 뒷받침한다. 관광유물부 장관 체리프 파티의 발표에 따르면 발견된 모든 유물은 복원 과정을 거쳐 가라앉은 도시의 비밀이라는 전시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국립박물관에서 말이죠. 전시에는 이미 86점의 희귀 유물이 공개되어 어떻게 이집트 해안의 삶이 바다가 아직 이 도시를 삼키지 않았던 시절에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의 에너지. 2004년 12월 26일 태국 해변의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바다가 해안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썰물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멀리 수백 미터의 바닷바닥을 드러내며 드러난 모래 위에서 파닥이는 물고기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러 간 사람들에게는 약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도양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나 그것이 말 그대로 바닷바닥의 한 덩어리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위로요. 그 위에 모든 물이 아래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마치 양동이 안의 물을 갑자기 미친 것처럼요. 그리고 그 물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14개국에서 2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는 라팔마 섬에 화산이 있는데 그 사면의 일부를 지질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불안정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만약 이 지점이 바다로 무너져 내린다면 계산에 따르면 미국 동부 해안에 약 8시간 후에 도달할 파도는 14층 아파트 높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은 완전히 평평한 해안, 말 그대로 해수면 높이에 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두고 논쟁하며 많은 이들은 가장 무서운 계산들이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2021년 라팔마에서는 거의 석 달 동안 이어진 실제 분화가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전 세계 지구물리학자들은 말 그대로 지진 감지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쪽 사면은 버텨냈지만 석 달 동안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인도양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2004년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것은 재앙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지만 경보가 있어도 해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몇 분이 남을 뿐이고 그것도 도망칠 곳이 있을 때에만입니다. 도망칠 수 있죠. 2004년에는 어떤 해안들은 그것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리브는 거의 2만 명이 목숨을 잃은 2011년 쓰나미 이후에 해안을 따라 400km에 걸쳐 최대 15m 높이의 방어벽을 세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는 그 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이것이 그들을 지켜주느냐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파도가 벽보다 높으면 우리는 그저 사라질 거라고요. 벽은 도망칠 시간을 줄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나머지 세계는 이와 비슷한 것을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나미가 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해안에 서 있던 모든 것을 함께 실어 나른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나무, 집의 조각들, 그것들은 물속에서 파성태로 변합니다. 2004년에는 물이 빠진 후 해안의 일부 구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나무도 기초도 없이 그저 헐벗은 땅뿐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작은 파도였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는 약 50m 높이에 달했고 제트기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문어가 아닙니다. 3억 년. 1988년 일리노이주에서 암석층에서 작은 화석 하나를 들어올렸는데 볼품없고 손바닥보다 조금 큰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8개의 촉수, 지느러미, 그리고 특징적인 몸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주변 암석의 나이는 3억 년이었습니다. 이는 문어가 그때까지 과하게 여겼던 것보다 1억 5천만 년 더 일찍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논문은 200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기네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어에 대한 기록을 등재했습니다. 진화 교과서들이 갱신되었고 두 종류의 역사에 관한 수십 편의 연구가 처음부터 다시 쓰였습니다. 모두 일리노이의 볼품없는 돌 하나를 근거로 말이죠. 25년 동안 아무도 이 화석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레딩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신세대 엑스레이로 그것을 투과시켰는데 너무나 강력해서 평범한 빛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돌 내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엑스레이와 비슷하지만 1000배는 더 밝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줄지어 늘어선 이빨을 가진 작은 줄칼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관은 예외 없이 모든 연체동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어는 각 줄에 7개나 9개의 이빨이 있는데 여기에는 11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어가 아니라 앵무조개의 친척이었습니다. 말려있는 껍데기를 가진 바다 연체동물로 거의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존재죠. 이 생물은 화석이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분해되었고 몇 주간의 분해 과정에서 그 형태가 너무 많이 변해서 25년 동안 모두가 그것을 문어로 보았던 것입니다. 기네스 편집부는 짧게 논평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록을 삭제한다고요. 이제 문어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훨씬 더 나중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진화에 대한 전체 그림이 단 한 번의 분석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리노이의 그 화석 자체는 앵무족의 친척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들은 이전 기록을 단번에 2억 2천만 년이나 깨트렸습니다. 오류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화석은 25년 동안 올바른 설명과 함께 박물관에 놓여 있었고 진지한 과학 논문에 인용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전시품이 이와 똑같이 잘못된 팻말과 함께 유리 뒤에 서서 새로운 엑스레이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과서에서 지워진 제국. 2001년 이란 남부에서 강이 범람하여 할릴 계곡에서 자신의 강기슭에서 침식했습니다. 물이 빠지자 무덤에서 고대의 무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고 심지어 거기에 무언가 있으리라고 짐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의 범람이 과학이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라푸트라고 불린 잊혀진 문명 전체를 말이죠. 무덤에서는 온통 조각으로 뒤덮인 석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뱀, 전갈, 맹수, 신화 속 짐승들 너무나 촘촘히 얽혀 있어서 어두운 돌 위에서 그것들이 마치 꿍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발견된 적이 없었고 그 나이는 4,000년, 어쩌면 5,000년 전 문자 역사의 바로 그 여명, 최초의 위대한 도시들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문명의 요람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으로 그곳에서 최초의 도시들, 최초의 국가, 최초의 문자가 생겨났다고 하는 곳이죠. 이곳은 모든 교과서에 인쇄되어 있지만 지라푸트는 거기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곳의 발굴을 이끈 것은 고고학자 유세프 마지드 자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이란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 뒤지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앞섰다고요. 바른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다만 하나의 결정적 패는 지라푸트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폐허 속에서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세상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것도 이집트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후에도 마주친 적 없는 기후체계입니다. 이상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한때 이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가진 하나의 민족 전체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점토판을 쥐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 문명은 마치 우리에게 편지를 남겼지만 그것을 읽을 방법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밀의 톱니바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컴퓨터 안티키테라 기계는 항상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나올 법한 것처럼요. 청동바퀴, 손잡이, 다이얼, 일식들, 상자 속에 담긴 고대 나사 전체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3D 시뮬레이션이 그 전설을 말 그대로 톱니 하나하나로 분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각각의 톱니바퀴를 미크론 단위의 정밀도로 재현하여 가상의 장치를 완전한 달력 주기 동안 가동시켰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4개월간의 연속 작동 후 통일들이 걸리기 시작했고 부하가 늘어났으며 6개월째에는 디지털 복제본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오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은 실제 유물에서 측정된 모든 주조결함, 톱니의 간격, 그리고 축의 유격을 반영합니다. 만약 그 수치들이 맞다면 그 기계는 원래 형태로는 애호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몇 년 앞의 이식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탁상 천문의 장난감이라는 설이 갑자기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소유자는 손잡이를 돌려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엘리트 청중에게 와우 효과를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사제이자 천문학자의 일상적인 계산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동은 2000여 동안 물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식이 밀리미터의 일부를
갉아먹어 완벽한 동기화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래의 장치는 정말로 오작동 없이 작동했고 우리는 그저 그것의 녹슨 스크린샷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가설을 검증하려면 엔지니어들은 완벽하게 고른 톱니를 가진 복제본을 만들어 다시 시간 마라톤을 가동해야 합니다. 논쟁이 끓어오르는 동안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여전히 루비큐브 수준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다만 고대성이 신비로움을 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대 엔지니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든 수수께끼에서 초기술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흑해의 구조물, 해안 근처에서 아파지아 앞바다에서 국제 수중 고고학 탐사대에 속한 학자들이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들을 발견했다. 특수장비와 잠수부의 도움으로 그들은 구다우타와 수음도시의 수역에서 수십 밀리미터에서 60m까지를 조사했다.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베슬레트카강 하구의 수음만에서 발견된 중세 구조물의 잔해였다. 그곳에는 고대 도시 디아스쿠리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에 고대 석비가 발견되었던 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반원형 석조물, 아마도 벽이 덧붙여진 탑을 발견했다. 그것은 큰 자갈로 석회암 모르타르 위에 만들어졌다. 석조물 안에는 도자기가 있다. 물속에 모래와 진흙이 많아 대상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2024년부터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구다우타 도시의 수역에서 고고학자들은 수심 48에서 50m의 암포라를 포함하여 고대 중세 시기의 수많은 용기를 발견했다. 석기 시대가 20세기와 만났다. 상상해보라. 그런 곳을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그냥 뽑혀버리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바위가 곧장 바다로 이어지고 사방은 차가운 물이며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60km가 넘는다. 이곳이 세인트 킬러이다. 영국 제도의 가장 먼 끝이다. 그리고 이 바다 한가운데의 바위 조각 위에서 사람들은 4,000년 넘게 살았다. 나머지 영국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전등을 켤 때 세인트 킬다에서는 사실상 석기 시대가 남아있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거의 잡지 않았는데 바다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이다. 대신 새를 먹었다. 그것도 조금씩이 아니었다. 통계에 따르면 단 한 해 동안 섬 주민들은 8만 9천 마리가 넘는 퍼핀을 잡았다. 이것은 밝은 부리를 가진 바다새다. 그들은 해바라기 씨처럼 까먹었다. 사냥은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보다도 위험했다. 남자들은 맨발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백 미터 높이의 가파른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 알과 새끼를 잡았다. 깃털로는 베개를 만들고 새 가죽으로는 신발을 지었으며 기름은 등유 대신 램프에 넣었다. 새들이 떠나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섬 전체에 구멍 뚫린 벽을 가진 1,000개가 넘는 돌 창고를 지었다. 바람이 그것들을 관통에 불며 새의 사체를 말렸는데 마치 천연 냉장고 같았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본토에서 오는 배가 섬에 더 자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상점에서 파는 평범한 음식과 정기적인 우편을 접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렸다. 짠바람 속에서 농작물은 죽어갔고 의사가 없어 사람들은 치료 가능한 병으로도 죽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1930년이었다. 한 젊은 여성이 맹장염에 걸렸다. 그녀를 본토로 데려갔지만 늦고 말았다. 그러자 섬 주민들은 직접 정부에 편지를 썼다. 글을 쓸 줄 몰라 많은 이들이 서명 대신 십자 표시를 한 그 편지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를 청했다. 우리를 떠나게 도와달라. 우리는 이제 겨우 36명만 남았다. 다음 겨울을 노인들과 과부들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1930년 8월 29일 마지막 36명의 주민이 배에 올랐다. 가지고 간 것은 여행 가방뿐이었다. 그들의 조상이 4,000년을 살아온 섬은 단 하루 만에 텅 비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라드, 수십 년 동안 강한 폭풍이 지나간 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사이러스 해안에서 바다는 주기적으로 대지라드를 뱉어냈는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선박 침몰로 인해 바다에 빠진 것이었다. 최근 파도가 라드 4덩어리를 더 해안으로 밀어냈는데 각각은 아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보관되어 있던 통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특이한 유물들은 라드를 운반하던 상선이 폭탄에 격침된 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추정되기로는 새로운 폭풍이 올 때마다 침몰한 배가 자신의 화물 일부를 조금씩 풀어놓으며 기름진 덩어리들을 해안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을 잘 알고 있으며 이렇게 주장한다. 라드는 그것을 덮고 있는 조개 껍데기 껍질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전쟁 중 라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을 때 그러한 발견은 진정한 보물이 되어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래된 타임캡슐. 노련한 보물 사냥꾼인 제인 이스트먼은 최근 영국의 한 강바닥에서 특이한 발견을 했다. 그녀는
소금에 절인 오이가 가득 담긴 빅토리아 시대의 유리병을 발견했다. 제인은 이 놀라운 보물을 인스타그램의 구독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발견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초록색 물유리로 만들어진 이 병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W&D 하베스트 도가테도그 런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뚜껑은 제인이 그 역사를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W&D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1870년대부터 런던에서 향신료를 판매했으며 발견된 병은 아마도 1890년대부터 1910년대에 속하는 것임을 알아냈다. 제인에 따르면 병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이가 보존되었다. 여성은 그것을 진정한 타임캡슐이라 부르며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발견물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뚜껑을 복납으로 봉인했다. 절임용 긴 용기는 그 실용성 덕분에 빅토리아 시대에 인기가 있었다. 다만 아직 분명하지 않은 한 가지는 오이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었는지이다. 10억 년의 역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랜드 캐니언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보기에는 그냥 바위다. 아래에도 돌, 위에도 돌,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 하나. 하지만 지질학자에게 묻는다면 그는 이 두 층 사이에서 거의 10억 년이 사라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머릿속에 담기 어렵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구덩이도 아니고 폐허가 된 도시도 고대 동물의 뼈도 아니다. 당신은 평범한 돌을 보고 있지만 이 돌 속에는 과거의 거대한 조각이 빠져 있다. 아래에는 약 17억 년 된 암석이 놓여 있다. 위에는 약 5억 2천만 년 된 암석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어야 할 모든 것은 그냥 사라졌다. 마치 지구가 자신의 역사를 쓰다가 누군가 가장 두꺼운 몇 장을 뜯어낸 것처럼 100페이지 다음에 곧바로 500페이지가 시작되는 책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모든 것을 누군가 뜯어냈다. 흔적도 설명도 없이 그저 공백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한 층이 다른 층 위에 놓여 있지만 그 사이에는 무려 10억 년이 있었어야 했다. 학자들은 빙하와 대륙의 이동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말 그대로 지표면에서 수킬로미터의 암석을 긁어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석들은 물과 바람과 시간에 실려 사라졌고 너무 오래전에 없어져서 이제는 거의 복원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라진 조각 이후 생명의 역사가 갑자기 급격히 빨라진다. 바다의 껍데기와 눈과 단단한 몸을 가진 생물들이 나타난다. 그 전까지 거의 보이지 않던 세계가 돌 속에 점점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 어쩌면 지구는 단순히 자신의 역사 일부를 잃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로 그 상실이 무언가를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돌이 닳아 없어지고 바다에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고 물이 달라졌으며 행성의 생명은 더 복잡해졌다. 학자들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들도 우리가 이 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 앞에는 설명이 있는 듯한 장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거대한 사건의 흔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여전히 남는다. 그 사건은 너무 오래전에 일어나서 그것으로부터 남은 것은 두 암석층 사이의 공백뿐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묘함이 그랜드 캐니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암석 역사의 공백은 지구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도굴꾼들이 지나간 뒤에 발견한 것. 1971년 6월 21일 오후 2시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서 고고학자 보리스 모잘렙스키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이름의 거대한 스키타이 쿠르간 톨스타야 모길라의 발굴 구덩이로 내려간다. 모두의 기분은 그저 그렇다. 쿠르간은 거대하고 작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거의 어디나 이미 고대 도굴꾼들이 다녀갔다. 이것은 깨진 용기, 도난당한 매장지, 그리고 무엇보다 금이 있어야 할 곳의 공백으로 알 수 있다. 도둑들은 고고학자들보다 2000년 이상 앞섰다. 모자렙스키 자신은 특이한 사람으로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이며 시인이었다. 평생 약 150개의 쿠르간을 발굴한 사람, 말 그대로 이 초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발굴을 떠나기 전 그는 크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찾겠다는 요란한 약속이 적힌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도굴꾼들이 뚫어놓은 좁은 통로를 따라간다. 그들의 흔적을 따라 왕 자신의 매장지가 있는 중심 묘실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고고학자로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일어난다. 도둑들이 끝내 닫지 못한 묘실에서 손전등 불빛에 무언가 번쩍인다. 금이다. 2500년 전 그것이 놓였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커다란 물건이었다. 모잘렙스키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한순간 그냥 얼어붙어 버렸다고 했다. 그것은 팩토랄, 스키타이 왕의 육중한 금가슴 장식이었다. 1kg이 넘는 가장 순수한 금으로 거의 결혼 반지만큼이나 순수했다. 지름은
30cm가 넘고 그 위에는 세공의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약 100개의 작은 형상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고 그리핀이 말을 찢으며 사자가 멧돼지를 쫓는다. 초원 귀족의 주문으로 그리스 장인들이 금의 주조에는 얼어붙은 스키타이의 세계 전체다. 그 다음은 거의 탐정극이다. 이런 수준의 발견물은 모스크바로 중앙으로 가져가려 했다. 아름다운 전설에 따르면 모잘렙스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금을 평범한 소못 아래 숨겨 키예프로 운반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더 심각했다. 팩토랄은 무장경찰의 호위 아래 별도의 객실에서 열차로 운반되었다. 보물은 키예프에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사실상 하나의 보물고 전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황금 보물창고라 불렸다. 그리고 그곳의 팩토랄은 지금까지도 놓여있다. 오늘날 그것은 키예프의 역사적 귀중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숫자라도 듣고 싶다면 여러 해에 걸쳐 그것은 최대 2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평가되었다.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금속 조각에 2억, 그것도 기적적으로 고대 도굴꾼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고향에서 멀리 가져가려던 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았다. 바다 밑에 뜻밖의 발견. 해안 근처에서 시칠리아 해안에서 인부들이 바닥에서 튀어나온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바다 밑에서 그것이 희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어졌다. 2022년 1월 빈디칼의 자연보호구역 근처 약 70m 깊이에서 고대 난파선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해양 고고학팀이 현장에 잠수했을 때 그들은 40개가 넘는 희귀한 로마 암포라를 발견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마치 방금 배에 실린 것처럼 원래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1900년에서 2100년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암포라들은 리치버러 527이라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독이이다. 이런 종류의 넓은 목과 나선형 디자인 그리고 뾰족한 바닥을 가진 암포라는 처음 영국 리치버러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이탈리아 리파리에서도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이 암포라들이 리파리에서 채굴되는 광물인 명반, 칼륨 알루미늄 백반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정한다. 검은 화강암 서판. 한때 고대 이집트 최대의 항구 중 하나였던 헤라클레이온은 기원전 어느 세기의 파괴적인 지진 이후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의 존재는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졌다. 프랑스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가 2000년대 초에 이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현대 이집트 해안에서 멀지 않은 아부키름 안에서였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은 도시의 이름과 고대 이집트 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새겨진 거대한 검은 화강암 서판이었다. 서판과 함께 고고학자들은 수십 척의 침몰한 배들과 놀랍도록 잘 보존된 조각상들, 신전들, 그리고 장신구를 비롯한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했다. 동전, 그리고 주민들의 개인 소지품들. 발굴은 계속되고 있으며 발견되는 모든 물건은 교역과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서 헤라클레이온의 역할을 밝혀준다. 바다 심연에 잠긴 이 도시는 자연재앙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세상 반대편에서 온 모자, 가죽,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믿을 수 없는 재료. 땅속에서 그것은 가장 먼저 썩어 없어지고 수천 년이 지나면 보통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고대 베스크 성터 근처 여성 무덤에서 발견된 것은 그 자체로 거의 기적이다. 약 2500년 된 무덤에서 가죽 모자가 발견되었다. 온전한 채로 장식이 달린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었다. 비록 그것으로부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야 했는데도 겨우겨우 보존되었다. 가죽을 땅에서 들어올리자 눈앞에서 곧바로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건가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유물을 구해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손에서 부스러져 버렸을 것이다. 모자는 낮고 윗부분이 평평했으며 온통 작은 청동판들로 덮여 있었다. 무덤 옆에는 청동 거울, 검은 광택 그릇, 그리고 주사위가 놓여 있었다. 여기에 붙인 것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지역 귀족 중 한 명, 아주 젊은 18에서 20세가량의 여성이었다. 이 유물을 연구한 고고학자 이리나 슈랑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스키타인들은 모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가죽의 작은 청동판을 꼬매어 붙이는 이 기법은 스키타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그것은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 유럽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DNA 분석을 하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 여성의 뿌리는 멀리 서쪽으로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모자의 형태 자체가 전통적인 크로아티아 머리 장식을 닮았다. 결국 스키타이 초원의 조상이 유럽의 반대편에서 온 여성이 묻힌 것이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준 유일한 것은 모든 법칙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이 연약한 가죽 모자였다. 불, 물고기, 그리고 유목, 78만 년. 현대 이스라엘 북부 요르단강 계곡에는 야곱의 딸들의 달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 오래전에 사라진 호수의 기슭에서 78만 년 전에 아주 오래된 인류가 머물렀다. 우리가 현생 인류라 부르는 이들은 아직 아니지만
있지만 이미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이들이었다. 학자들은 모닥불에서 나온 수조각 266개의 표본을 발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장작이 정확히 어떤 나무였는지 발견했다. 수채 절반 이상은 물풀의 나무의 잔해였고 거의 10분의 1은 올리브 나무였다. 다만 이 나무들이 반드시 야영지 근처에 그만큼 많이 자라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장작은 어디서 왔을까? 호수에서다. 나무들이 물에 쓰러지고 물살이 줄기와 가지를 실어 나르며 호수가 그것들을 기슭으로 밀어낸다. 이를 유목이라 한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곳이 야영지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호수가 스스로 준비된 연료를 실어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 필요도 끌고 올 필요도 없다. 장작이 스스로 기슭으로 떠내려온다. 78만 년 전에 석기의 표면에서 음식의 잔해를 발견했다. 도토리, 야생곡물, 견과류, 수생식물, 그리고 바로 이 호수에서 잡아 불에 익힌 물고기의 뼈. 화덕은 익숙한 형태로는 야영지에 없고 오직 여기저기 흩어진 연소의 흔적만 여러 지점에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유령 화덕이라 불렀다. 아마도 그들은 매번 새로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불을 아꼈다. 타다 남은 숯을 지니고 다니며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바로 이렇게 하는 부족들이 있는데 마찰로 불을 얻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든 반면 이미 타고 있는 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이 지역에 훨씬 더 오래된 것도 있다. 약 100만 년 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야영지에서다. 그 경계는 몇 년마다 과거로 더 멀리 밀려난다. 하지만 이 호숫가의 야영지는 세부 사항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불의 흔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의 선택, 구체적인 연료의 선택, 구체적인 방식으로 조리된 구체적인 물고기를 본다. 78만 년 전에 물속의 대륙, 자바섬 인근 마두라 해협 바닥에서 고고학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침몰한 배도 유물도 아닌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였다. 호모 에렉투스의 유해, 두개골 조각, 그리고 약 14만 년 된 생명의 흔적이 보존된 흙의 층, 그와 함께 거대한 소의 뼈, 거북의 등딱지, 골수를 얻기 위해 깨트린 뼈의 흔적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인류의 야영지가 아니라 한때 섬들을 대륙과 이어주던 사라진 세계, 잠긴 대륙의 한 조각이다. 학자들은 이를 순다랜드라 부르는데 오늘날 그곳은 물속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강과 숲, 그리고 큰 동물의 무리가 있는 아시아 사바나 같은 평원이었다. 동물의 뼈에서 고고학자들은 대륙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가공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자바의 집단들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여겨졌다. 이제 분명해졌다. 집단 간의 접촉이 있었고 문화적 교류도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사냥법, 사체 해체법, 등딱지 가공법을 서로 전수했다. 이는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기억에 대해서도 지식의 전수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사냥의 흔적 외에도 연체동물과 강상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이곳에 한때 풍요롭고 살아있고 복잡한 풍경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였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닥에 있다. 순다랜드는 수만 년 전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소리 없이, 도시나 신전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리고 바다 밑에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상기시켜준다. 역사의 거대한 조각들이 재앙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남는 것이라곤 식어버린 뼈의 조각뿐. 진흙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숲. 자, 이것은 탐사가 아니라 구글 지도에서 발견된 이야기다. 한 생물학자가 모잠비크 북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다가 마른 사바나 한가운데 어두운 얼룩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정글 한 조각을 떼어 바위 한 조각에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리쿠산이다. 700m가 넘는 벽으로 둘러싸인 평원 한가운데의 거대한 돌탁자. 이는 에펠탑의 2배 높이이며 벽은 거의 수직이다. 산 자체는 단단한 화산암으로 된 섬으로 주변에 있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천천히 침식된다. 한때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암기였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오래전에 깎여 사라지고 리쿠만 우뚝 남았다. 보통 사람이 그곳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상에는 수백만 년 동안 온 세상과 단절된 아무도 결코 손대지 않은 숲이 있다. 학자들은 등반가들과 함께 그곳에 올랐고 의문들이 생겨났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고요함이다. 아프리카의 숲은 보통 온갖 목소리로 아우성치고 휘파람 불고 노래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가 거의 없었다. 물리적인 장애물은 그들에게 없다. 먹이는 넘쳐나지만 새들은 그냥 그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수수께끼. 새가 없으니 작은 생물들이 번성했다. 거미, 애벌레, 과하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나비들, 그리고 고양이만한 크기의 쥐들. 세 번째 수수께끼. 토양. 맨바위 위에 얇은 흙층을 예상했지만 큰 나무들이 자라는 깊은 토양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곳의 숲은 수백 년이 아니라 적어도 수천 년 된 것이다. 유기물이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정상의 산속 개울에서 그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았다. 오를 수 없는 바위 꼭대기에서 말이다. 그것이 어떻게 거기 도달했느냐고 여러분은 묻겠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어쩌면
그렇다면 언젠가 새들이 알을 옮겨왔을까? 어쩌면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 수계의 흔적일까?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울 근처에서 오래된 점토 항아리들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그것들을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러나 고대에는 등반 장비 없이 이곳에 오르는 것이 그야말로 불가능했다. 절대로. 누가 항아리를 거기로 가져왔으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네 번째 수수께끼이며 그것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다. 한 산에 4가지 수수께끼가 있지만 답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물고기와 항아리가 오를 수 없는 정상에 어떻게 도달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내 생각엔 어떤 억만장자가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그래, 바로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이야. 이건 내가 가져가겠어. 100세대를 견뎌낸 디저트, 3000년 된 꿀단지를 열어 숟가락으로 떠서 태연히 먹는다고 상상해봐. 중독되는 방법처럼 들리지만 꿀은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야. 사실상 절대로 상하지 않아. 수백 년도 수천 년도 두렵지 않지. 가장 유명한 사례는 무덤에서 발견됐어. 고고학자 하워드가 발굴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카터가 1922년에 개봉했지. 금과 보물들 사이에 돌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바닥에는 걸쭉한 호박색 덩어리가 굳어 있었어. 그것은 3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평범한 벌꿀이었지.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수 있었어. 그 사이 이집트에서는 수십 개의 왕조가 바뀌고 문명 전체가 무너졌지만 꿀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 비결은 꿀이 그 자체로 어떤 병원균에도 맞서는 천연 요새라는 데 있어. 첫째, 꿀에는 물이 거의 없어. 벌들이 꿀에서 물을 증발시키거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그냥 살 수가 없어. 둘째, 꿀은 아주 산성이야. 레몬즙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죽지. 그리고 셋째, 벌들은 꿀에 특별한 효소를 넣는데 그것이 조금씩 과산화수소를 방출해. 우리가 까진 무릎을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거야. 한 제품 안에 3겹의 방어막인 셈이지. 그래서 고대의 꿀은 별미일 뿐 아니라 약이기도 했어. 이집트에서는 꿀로 상처와 화상을 치료했지. 기원전 1500년에 쓰인 오래된 의학 두루마리에는 꿀이 치유용 붕대의 재료로 직접 명시되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 꿀은 정말로 미생물을 죽이거든. 과학이 이를 확인한 건 수천 년이 지난 뒤였지. 네 요구르트는 냉장고에서 일주일이면 상하지만 꿀은 파라오들을 견뎌냈고 투탕카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며 자신이 발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 빵에 발라도 될 정도야. 나일강속 파라오들의 고대 명문 잠수부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나일강의 탁한 물 밑에서 해조류로 뒤덮인 바위 형성물을 조사했어. 언뜻 보기에 그 돌들은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지.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학자들은 고대 파라오들과 관련된 몇몇 명문을 발견했어. 이집트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공동팀은 아스완의 저수지 유적을 조사하기로 했지. 해조류층 아래에서 그들은 몇 개의 적어도 2300년 된 조각 그림들을 발견했어. 그림들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그림부터 상형 문자까지 다양했지. 사진에는 잘 보존된 조각상 몇 개가 보여. 형태는 물에 흐려져 상당히 구별하기 어려워. 한 무리의 명문은 묘비를 닮은 두 물체 위에 있는 마네킹 머리들의 행렬처럼 보여. 이 고대 명문들은 아직도 연구 중이야. 고고학자들은 이 발견물들이 고대 왕들이 그 먼 옛날에 어떻게 통치했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고 봐. 해변의 수수께끼 같은 그루터기들. CNG로 알려진 청동기 시대의 수수께끼 같은 구조물의 용도는 오랫동안 1999년 잉글랜드 노퍽의 해변에서 발견된 이후로 고고학자들을 괴롭혀왔어. 하지만 최근 학자들이 그 비밀을 풀어낸 것 같아. CNG, 즉 언덕일은 55개의 쪼개진 나무줄기로 둘러싸인 거꾸로 된 창나무 그루터기야. 그것은 기원전 2049년 늦봄 모래 언덕과 진흙개 펄로 보호된 염습지에 지어졌어. 아마추어 고고학자 존 로리머가 모래 속에서 청동 도끼날을 발견하면서 이 유적을 찾아냈지.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주위에 의뢰용 고리가 있는 그루터기를 발견했어. 이 발견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지만 고고학자들은 언덕 위를 림 박물관으로 옮겨 그 부분들을 밀랍으로 보존했어. 근처에서 발견되어 그 자리에 남겨진 언덕. 이는 조수에 의해 거의 완전히 파괴됐어.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날씨를 통제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추정해. 당시 기후는 혹독해서 설이 내리는 겨울과 늦은 봄이 이어졌고 이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지. CNG의 통나무들은 봄에 베어졌고 하지의 일출과 맞도록 배치됐어.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뻐꾸기가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여름도 함께 떠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 뻐꾸기 의식은 여름을 연장하기 위해 뻐꾸기를 잡는 것을 상정해. 언덕 위의 중앙에서는 비너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것이 미신에 따르면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지. 이 의식들은 비너스의 주기에 맞춰 8년마다 행해졌어. 그렇게 두 유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혹독한 추위를 끝내려 애썼던 거야. 해변의 이상한 돌 여행자 카이필리는 저녁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에디스토 해변을 거닐다가 선사시대 아메리카 마스토돈의 화석화된 이빨을 발견했어. 카일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에디스토 해변에서 휴가를 보냈지. 화석 찾기는 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이 발견은
완전히 뜻밖의 일이었어.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대표는 카일의 사진에 실제로 아메리카 마스토돈, 즉 마무트 아메리카놈의 이빨이 찍혀 있다고 확인했어. 아메리카 마스토돈은 마모스와 코끼리의 먼 친척으로 마이오세 말기부터 플라이스토세 후기까지 북아메리카에 살았고 약 1만 년 전에 멸종했어. 이 동물들은 마모스보다 키가 작고 다부졌지. 암컷은 키가 2m에 달했고 수컷은 3m까지 이르렀어. 이전에도 이 해변에서는 메갈로돈의 이빨과 다른 선사시대 포유류의 유해가 발견됐어. 5마리 소가 섬을 점령하다. 1871년 에르텐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인도양 한가운데의 사방으로 바람이 몰아치는 헐벗은 땅떼기 암스테르담 섬에 5마리 소를 남겨두었어. 기후는 혹독했고 추위와 습기 그리고 끊임없는 바람이 몰아쳤지. 섬에는 사람이 없었어. 에르텐은 그저 5마리 동물을 내려놓고 떠나버렸어. 그 뒤로 이 소들은 130년 동안 잊혔지. 꼬박 한 세기 동안 소들은 스스로 살았어. 사람도 없이 돌봄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저 살기만 한 게 아니야. 5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무리가 나왔어. 버려진 5마리 동물이 조용히 섬 전체를 정령했고 마치 누군가 도와준 것처럼 번식했지. 처음에 학자들은 모든 게 간단하다고 여겼어. 5만 마리 소가 섬에 갇혀 100년 내내 스스로 번식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건 섬 진화의 모범 사례라는 거지. 고립된 무리가 자기만의 특별한 무언가로 변하는 그런 경우 말이야. 교과서에 실릴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유전학자 마테고테는 동료들과 함께 몇몇 동물의 게놈을 해독했고 전혀 다른 것을 봤어. 순수한 섬 무리 같은 건 애초에 흔적도 없었어. 이 소들의 혈통 중 약 4분의 3은 저지종 같은 유럽 품종에서 왔고 나머지 4분의 1은 인도양 반대편에서 온 열대가축, 즉 마다가스카르 소들의 친척에게서 왔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 그 5마리 소는 처음부터 똑같지 않았어. 그 안에는 이미 아주 다른 피가 섞여 있었고 그래서 그 작은 무리가 그토록 확실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은 보통 고립된 집단이 죽어가듯 근친교배로 태화하지. 섬이 이 소들을 자기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서로 다른 채로 그곳에 흘러들어왔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구했던 거야. 바다 밑바닥의 보물. 고고학자들이 남중국해에서 침몰한 배 2척을 발견했어. 명나라 시대의 것으로. 바닥에 500년 동안 놓여 있었지. 이 배들에서는 구리 동전부터 정교한 자기까지 900점이 넘는 독특한 유물이 발견됐어. 명나라는 예술적 성취와 활발한 교역으로 유명해. 중국 배들은 인도와 유럽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청화백자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일부 배들은 바다 밑바닥에서 항해를 마치며 타임캡슐을 남겼어. 2022년에 거의 1.5km 깊이에서 상선 2척이 발견됐는데 서로 약 22km 떨어져 있었어. 2023년에 연구자들은 유물 연구와 수집을 시작했지. 물건을 끌어올리는 데는 잠수정이 쓰였고 카메라와 레이저는 3D 지도를 만드는 데 쓰였어. 첫 번째 배에서는 890점이 인양되는데 구리동전과 자기가 포함됐어. 두 번째 배에서는 사슴과 뿔, 도자기 같은 유물 38점이 나왔지. 배들은 자기 수출의 중심지인 징더전에서 출항했을 수 있어. 발견된 제품들은 명나라 시대 예술의 뛰어난 본보기야. 이 배들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진 교역과 문화 교류의 중요한 증인이 되었어. 어디로도 통하지 않은 터널, 예루살렘 아래, 새구역 공사에 앞서 고고학자들은 일상적인 지역 조사를 하고 있었어. 땅 속에 뭔가 오래된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평범한, 거의 매일 하는 일이었어. 그들이 밑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들은 안반 속의 천연 공동이에 맞닥뜨렸어. 그런데 그것은 긴 지하 터널의 입구였지. 터널은 50m 넘게 이어져 높이는 약 5m, 어떤 곳에서는 너비가 3m에 이르러 이건 그냥 자연적인 틈이 아니야. 그 안을 완전히 선체로 걸어갈 수 있어. 일부는 무너졌고 일부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쌓인 흙으로 메워져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거야. 터널은 사람들이 손으로 판 거야. 그리고 이어서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에게는 다시 수많은 질문이 생겨.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언제, 왜인지는 알 수 없어. 처음에는 샘으로 이어지는 고대 수도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근처에서 물의 원천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벽에도 회반죽이 발라져 있지 않다. 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전부 안반 속으로 스며들 테니까. 나중에 또 다른 추측이 나왔는데 이것이 갱도이며 백악층을 캐기 위해 팠다는 것이다. 건축용 석재나 석회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 증거는 없다. 연대를 밝히는 것도 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토기 조각도 동전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그저 흙으로 메워져 있을 뿐이다. 근처에는 철기시대 정착지의 유적이 있다. 만약 터널이 그때 파였다면 그것은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 것이다. 한번 상상해봐. 누군가가 바위 속에 축구장 절반 길이의 사람 키의 한 배 반 높이의 통로를 파냈다는 것을. 수톤의 안반을 손으로 파헤치며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너무나 철저히 잊혀 수천 년이 지난 뒤 우리는 우연히 그것과 마주쳤지만 아직도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단 하나의 단서도 없는 완전한 구조물. 누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것을 지었는지에 대한. 바닥 밑에 거북이. 자, 우리는 마침내 내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대목에 이르렀다. 모든 것 중 가장 최근의 발견이자 아마도 가장 기이한 것이다. 2025년 2월 브라질의 도시 이타칸. 루이자라는 이름의 여성의 집에서 인부가 습기를 확인하려고 별채의 바닥을 뜯어낸다. 타일을 떼어낸다. 그런데 그 아래 콘크리트와 흙 사이의 비좁은 틈에서 살아있는 거북이가 발견된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별채의 바닥은 10년 전에 콘크리트로 부어 만들어졌다. 그때 거북이가 덫에 갇힌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은 그곳 어둠 속 콘크리트 아래에서 산채로 갇혀 지냈다. 그것을 살린 것은 거북이가 거의 완전히 멈출 정도로 자신의 신진대사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장은 겨우겨우 뛴다. 산소는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은 몇 달 동안 힘을 거의 쓰지 않고 동면 상태로 누워있다. 그것은 바닥 밑으로 기어들어온 곤충을 먹었고 공기 중의 수분은 흙을 통해 그것에게 스며들었다. 그렇게 삶의 벼랑 끝에서 그것은 돌자루 속에서 10년을 버텨냈다. 하지만 이 생존에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끊임없는 어둠과 비조금 때문에 그것의 등딱지는 변형되었다. 콘크리트가 위에서 짓눌렀고 몸은 판에 둘린 채 삐뚤어지게 자랐다. 눈은 빛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게 되어 이제는 평범한 햇빛조차 그것에게 고통을 준다. 지금 그것은 물을 먹이고 과일로 살을 찌우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햇빛에 적응시키고 있다. 그것은 죽음을 이겼지만 그 승리는 그것을 불구로 만들었다. 완전한 어둠 속의 10년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다. 거북이는 살아남았지만 바닥 밑으로 들어갔을 때와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빛 속으로 나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의 의미가 담겨있다. 꿀, 감자, 스키타이의 황금, 화산 위에서 얼어붙은 소녀, 온전한 섬 하나와 솥대. 이 모든 것은 썩고 부서지고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온전한 채로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 하나하나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 한 조각을 더한다.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지운다. 그리고 시간이 우연히 지나쳐 남겨둔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기억이다.